플러스 2부 시작했습니다. 파이퍼 폴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프란트 랩스라는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폴킴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지금 파이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에 준수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저희는 코인 발행사. 맞습니다. 미국 규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준수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비트고라는 회사와 같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하러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맞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발행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은 처음이라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여러 고민 끝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스러웠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가 마침 기회가 좋아서 저희가 직접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아마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은 서클 맞습니다. 상장 네.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직 상장 상태는 아니신가요? 저희는 상장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이게 잘 되면 상장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의 장기적인 플랜은 당연히 미국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진출하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잘 체감이 안 가서 네네네. 저희 둘 다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파이퍼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이 꽤 많다는 거는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25년 7월에 그 지니어스 때 통과되고 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가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라이센스 취득 이슈가 사실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인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의 OCC라는 곳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신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 위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지만 지금 OCC에서 좀 요건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쟁 상황이 사실 조금 미국에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외의 지역,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수요고 더군다나 이제 자국 내 환율이 조금 불안한 경우에는 이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을 타겟팅해서 나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이 좀 시장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시아에 그런 수요가 클 거라고 봐서 저희 아시아 금융기관 위주로 영업을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문득 궁금해지는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네, 재차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요건들 중에서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충족시키기 가장 어려웠던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파트너사인 비트고는 이제 상장사고 그 자본금 요건이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트고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요건이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저희 회사 자체 뉴프런트 랩스라는 회사는 이제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한 거는 미국의 핀센이라는 금융범죄 수사국에 저희 회사를 MSB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등록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규제 요건을 최대한 준수를 하겠다라고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등록을 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금융권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입장에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으로 단에서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당시 비꼬는 연방 레벨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 주 사우스다코다라는 주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바뀐 거고 저희 라이센스도 그렇게 바뀌면서 저희가 좀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너무 그냥 작년에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는 금융기관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OCC에서도 보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트고는 금융사인가요? 비트고는 지금 뉴욕 상장사이기도 하고 미국 디지털 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사로 분류가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지면 빅테크들 왕창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지니어스 액트 안에 보면 법문에 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최근에.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빅테크들도 직접 발행하는 것보다는 우회 발행을 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인수해서 아니면 지갑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일단 규제적인 부분도 사실 좀 챌린지가 있고요. 그 OCC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보고 있고 지니어스 액트도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빅테크라고 해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좀 특이하게 디파이 이제 온체인 금융 활동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데 빅테크들이 사실 강점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P와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 사실 그 영향력이 서클에 비해서는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럼 빅테크들이 당연히 들어오면 이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높겠지만 이 크립토 시장의 그 좀 특이한 그 디파이 시장, 이 탈중화된 이 디파이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이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이 잘 이제 전략을 세워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왕자는 테더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진출하는 거가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챌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서클 대표가 CEO가 한국에 내한을 해서 뭐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인플루언서들이랑도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통적으로 공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클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생각이 없다. 맞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현지에서는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국 시장이 리테일 시장으로는 굉장히 큰데 맞습니다. 저렇게 되게 확언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좀 의문이 있기도 했거든요. 대표님 좀 해설해 주신다면? 네, 일단 저도 사실 서클하고 비슷한 입장이고요. 저희도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액트 기반의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시장에 이제 저희가 온쇼 시장, 한국 시장, 역내 시장이 들어오려면 저희도 이제 엄청난 유동성 카파를 알기 때문에 진출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히 서클이 어떤 전략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챌린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규제와 라이센스 이슈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서클이 지금 현재 USDC 를 발행하고 있지만 뭐 KRWC를 만약에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KRW와 USDC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러면 가상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바스프 라이센스를 요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바스프를 적용 안 받는다면 아마 올해 그 입법이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규제를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제적으로 조금 한국에 들어오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규제적인 측면이고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아마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해서 일단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클은 미국 회사고 저희도 미국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 자산이 이제 교환해 주려면 원화 자산 익스포저를 줄여야 되는데 또는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FX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 그래서 원화 자산에 대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선물한 숏 또는 파생 상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은행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스타 CSA라는 그런 파생 상품 규약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클은 그 크립토 회사고 이 바스프를 받는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분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원화 자산에 대한 노출, 면화된 변동성 노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은행권이랑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업비피성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랑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클리어하게 없고 결국은 이제 그 미국 회사 입장에서 저희도 미국 회사인데 이 원화 자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험성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슈라고 보면은 커스터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비트고도 있고 앵커리지도 있고 뭐 코인베이스 커스터도 있고 이런 큰 규모의 발행량을 담을 수 있는 수탁 기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고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라이센스를 취득을 못했고 앵커리지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도 한국에 진출하는 거가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뭐 20조, 뭐 30조 될 텐데 어디다 맡깁니까?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업비트나 빗썸에 맡기기에는 사실 너무 크고 우리나라 이제 증권 같은 경우 예탁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설업체들 되게 중소형의 커스터디 업체가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10조, 20조 정도를 보관하는 게 사실 발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나 아니면은 앵커리지나 이런 큰 업체들이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받는 건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을 그릇이 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뭐 단기 국채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단기 국채 시장이 그 큰 유동성을 담기에는 아직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한다 해도 운용하기가 사실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경쟁자가 매우 많습니다.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뭐 다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진출한 걸 알고 있는데 그들 대비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실무적으로 이런 4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설명 주신 거는 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원화를 네.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려고 할 때 기업 입장에서 이런 네. 난점들이 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 설명을 해 주신 거고 그래서 네. 아마 서클은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USDC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뭐 갖다 쓰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닌데 맞습니다. 네. 맞죠? 이 얘기죠. 맞습니다. 네. 서클은 지금 CPN이라고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 내 규제는 한국 파트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CPN을 써라. 리플 쓰지 말고 CPN을 써라.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유동성은 자기네들이 책임질 테니 지금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서클이 얼마 전에 서클 에이전트 스택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에이전트끼리 이제 거래하는 에이전트 페이먼트 시대가 금방 올 텐데 이미 왔는데 미국은 왔거든요. 네. 미국은 이미 거기에 대한 표준으로 뭐 엑스포 제로 2라는 뭐 표준도 지금 설정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했을 때 우리를 써달라. 이 2가지 사실 서클은 국내에서 온쇼어 발행업자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공급자. 그리고 아마 그래서 아마 한국에 와서 그 국내 금융기관과 이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네. 듣다 보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이해는 되겠어요. 이제 가성비나 효율적인 면에서 뭐 이런 규제들 때문에 네네. 한국에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좀 직면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빨리 입법화를 지금 해왔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국채라든지 아니면 홍콩 커스터디 업체들의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홍콩 금융당국에서 이미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긴 한데 홍콩과 싱가포르 위주로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네. 지금 지니어스 액트 자체도 사실 이게 법제가 네. 만들어진 게 예.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지니어스 액트와 유사한 수준의 법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포린 엔티티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로 저는 들리냐면 네. 그러니까 법제가 일종의 미국의 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 국가에 그 법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맞아요. 들어가는데 네, 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친구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그걸 노렸던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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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리테일 시장이 크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그럼 좀 뭐랄까 그 너무 소비되는 약간 그런 이렇게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국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이 소비 여력,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소비해줄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외국 시장 외국의 발행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일종의 엑시트 창구가 되지 않겠냐. 네, 네, 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엑시 창구로 저는 보지는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이 사실 이제 뭐 한국을 진짜 엑시 창구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리테일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고 한국의 상장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네. 왜냐면 유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해외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해외 스테이블 코인 저희를 포함해서 해외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거는 한국의 기관 시장입니다. 네, 기관 시장.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이제 STO 법안이 통과되면서 STO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내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리테일 시장이 물론 엄청 크긴 했지만 뭐 국민연금의 운영 규모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유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연기금 또는 생명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저희 경쟁사이자 이제 파트너죠. 그런 분들 얘기해 보면 국민연금이 아주 일부분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만 있어도 그 규모는 사실 엄청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서 한국의 기관화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테더도 최근에 USDT 말고 USAT를 발행을 했거든요. 네. USAT가 뭐냐면 이제 앵커리지라는 그 커스터디 은행 업체와 같이 기관 전용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실 테더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디파이 쪽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규제 적합성 이슈에 항상 이제 시달려 왔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OCC 라이센스 있는 앵커리지라는 은행과 같이 발행한 게 USH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기관들 위주로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관들 시장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리테일을 써주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한국의 국내 파트너들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분들과 협업해서 하는 건 좋지만 사실 더 크게 보는 거는 그 이제 기관 시장이고요. 어차피 미국에서 지금 토큰 에셋으로 많은 상품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블랙락이나 뭐 이제 비델이나 아니면 벤지나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AUM 대비 사실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거는 그 온체인 금융이나 탈중화 시장의 유동성 흡수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비들이 유니스왑에 지금 상장되어 있어서 담보자산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생각보다 전통자산에서 이쪽 들어오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그 온체인 시장까지 노리겠다는 건데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그 아시아나 다른 나라의 기관을 흡수하겠다. 기관 시장을 흡수하겠다는 것도 미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지금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USAT는 테더가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으로 맞습니다. 알고 계신데 네. 지금 돌아가는 거는 그들이 리테일 시장보다는 기관 진출에 좀 포인트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 사실 리테일 시장도 오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 리테일 시장 오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피지사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송금업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또 리테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 이 기관 시장이 사이즈도 훨씬 큰데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시장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리테일 시장 안 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관 시장 먼저 국내 기관들도 되게 여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금융사도 굉장히 이 RWA 시장 토큰에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시장부터 먼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시장이 좀 성숙하면 그 다음에 리테일 시장 넘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똑같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 시장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업비피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유동성이 사실 바이낸스 우리가 현물 시장은 바이낸스 다음으로 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만 그 리테일 시장이 갖고 있는 힘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한번 붐이 불면 엄청나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되게 높게 보시고요. 그거와 더 큰 시장이 기관 시장이 갖고 있는 유동성. 최근에 방금 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UI UX적으로 이 한국의 그런 커뮤니티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 뱅크도 있고 토스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떤 테스트베드로 많이 쓰입니다. 글로벌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성공하면은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되게 소비자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고 UI UX나 어떤 커뮤니티 파워를 테스트해 보기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점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특히 이제 크립토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한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주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약간 더 제가 궁금한 부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까 얘기하셨던 비들이라든지 뭐 지금 서클이 만드는 USYC라든지 이런 이제 온체인 MMF 상품을 보면 빨리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초기에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고요. 사실 지금의 크기로 이제 커지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테나라든지 아니면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랑 이제 섞이면서 그러니까 온체인 그러니까 디파이 있던 수요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USYC 같은 경우도 BNB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WA 시장이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기다리고 있었던 월가에 지금 자금 거의 안 들어왔고 온체인, 그러니까 원래 코인을 하던 사람들이 디파이라고, 디파이에서 이제 담보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의 돈이 다 글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일단 요게 지금 제가 고민되는 건, 그럼 기관 자금은 어느 그 모멘텀에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될까 이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도 되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규제적인 환경이 이 온체인 예전에 디파이로 불렸던 이 온체인 금융 회사나
이런 프로젝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디파이 회사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뭐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SEC에서 하지 마 끝 이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어리티 액트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최근 SEC에 보면은 5-year safe harb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registration crypto framework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말이 뭐냐면 기존의 디파이 플레이어들이 이 원래는 탈중화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순수하게 할 수 있느냐를 증명해라 이런 기조로 갔었었는데 유예 기간을 주겠다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와서 이런 기존의 이제 그 기관들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비들이나 벤지도 사실 처음에 런칭할 때는 엄청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기관들도 들어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SEC의 기조 때문에 들어가는지 말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머뭇거렸고 그래서 현재 전전하는 유동성이 온 거죠. 근데 이런 SEC나 그런 클리어리티 액트 이후에 이런 규제 환경이 조금 더 클리어지면 제 생각에는 많은 금융기관들, 미국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SEC가 엄청 풀어줬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풀어주진 않았고요. 많이 풀어주긴 했습니다. 네. 최소한 노력은 하는 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던 날이었거든요. 이제 코인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열기가 좀 식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하락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벌어지고 있는 뭐 국면 전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일단은 아마도 조금 실망하셨던 거는 이제 클리어리티 법안에 대해서 그 적극적 이자 지급까지 발행사가 해주는 거를 기대하셨고 그게 이제 결국 금융활동, 그러니까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와 사실 해석이 똑같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클리어리티 액트가 단순히 그냥 이자 지급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게 주식, 증권이냐 상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그 디파이에 대한 어떤 규제적인 가이드를 주면서 이 금융기관들이 온체인 금융 쪽에 올 수 있는 그런 규제적인 근거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실망스럽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크립토 시장, 디지털 자산 쪽에 굉장히 좀 진전이 있는 행보였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메이저 코인들 가격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이게 하락장이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플레이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그 전 디지털 자산의 컨버전스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락이 그 비드를 유닛에 올리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웠는데 반대로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그 온체인 버추얼 마진이라는 그 미러링을 통해서 미국 ETF를 지금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ETF를 20배 레버리지로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을 그 온체인에서 올렸고 또 하나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와 그다음에 하이퍼리퀴드라는 이제 탈중화된 선물 거래소가 그 USDH를 USDC로 전환해주게 하면서 협업을 하는 구조. 즉 예전에 전통 금융, 뭐 탈중화 금융 이렇게 나눴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클리어리티 법안 이후에, 그러니까 법안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혜택받는 기업이 나타날 거고 당연히 이제 온체인 금융 활동이 더 저희는 활발하게 발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회사들을 조금 보시면 물론 현재 시장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 또는 약간 하락 국면을 보기는 맞지만 이런 그 유동성이 이제 온체인 쪽으로 들어와서 또 결국 금융기관들이 이런 온체인 쪽에 들어오고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 프레임이 더 명확해지면은 시장은 당연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전환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밝은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리테일 시장이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선도하는 미국에서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을 벗어난 전 세계 시장에서는 바이낸스를 필두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딱 2개 정도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궁금한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을 때 추천할 만한 RWA 투자 상품,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얘기해달라 그랬을 때 어떤 전문가분이 블랙록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블랙록이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투자자한테는 좀 지루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잖아요. 그 되게 네. 뻔한 자산 운용사고 네, 네. 크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이 비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 포션으로 보면 너무 미미하고. 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성장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서클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페이먼트 기업이 아니라 이거 약간 플랫폼 기업 같은 거, 예,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 이런 식의 밸류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블랙록의 비들이나 프랭클린 벤지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MMF입니다. 그래서 그쵸.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수익률 낮은 물론 이제 24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열려 있다. 근데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폴로나 해밀턴 레인 같은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사실 지금 시도하는 거는 그 프라이빗 크레딧, 그러니까 사채 시장입니다. 이 사채 시장에서 그 새로운 이제 토큰화된 상품을 계속 진출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위험 중수익 이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퀀트 상품들도 온체인으로 해서 토큰화해서 개발하는 노력 이미 지금 일부분은 개발이 됐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그 고객들에게 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카이아라는 프로젝트에서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규제 환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아시아에 있는 뭐 선박금융이라든지 물류금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을 계속 런칭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투자자들 외에도 약간 좀 공격적이고 좋은 상품을 할 수 있는 그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 니즈까지도 맞추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게이트웨이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래서 그 서클의 역할이 아직도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서클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규모의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에 대한 가치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서클 외에도 신생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사실 고객들에게 사실 이제 고객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적인 상품을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노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 높은 위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그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이제 곧 아마 올해 내에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네. 최근에 서클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네. 아크라고 맞습니다. 하는 토큰의 구체적인 이제 스펙과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백서도 나왔고 네. 사실 했는데 이게 저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이기는 했습니다. 첫 네. 번째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장사가 이 코인을 발행을 했을 경우에 네. 코인 홀더와 주주들 사이에 굉장히 컨플릭이 심하게 난다. 서로 이제 바라는 게 완전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좀 말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서클의 주가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특효약의 가능성이 있겠다. 맞습니다. 없었던 자산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다 이렇게 자기 거래량을 네. 사실은 이제 금전화하는 용도로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서클 입장에서는 그 아크라는 체인을 이용해서 그 CPN뿐만 아니라 그 에이전트 페이먼트까지 가는 거는 필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확히 제가 서클 내부자는 아니지만 서클의 지금 준비금 운용 수익이 대부분인 매출이고 거기에 50%는 코인베이스한테 지금 나눠주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물론 수익성에 이제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법제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 서클 자체가 상장사 자체가 코인을 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린펜싱 조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의 뭐 VBI나 다른 나라 국가에서 발행한 코인을 서클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거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아마 서클 주주들에게 아마 배분하는 형태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설계는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아마도 올해가 코인베이스와 그 준비금 그 수익 배분 협상을 다시 하는 회의이기도 하고, 서클은 지금 그 이익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리저브 달러를 받아서 국채로 운영하는 수익 외에 별도의 수익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거를 CPN이라는 걸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에이전틱 페이먼트라는 걸로 찾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게 어답션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서클의 주가는 그거에 반영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어답션이 없고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게 되면 이제 주가도 또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도 서클의 이제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클리어 액트가 과연 은행까지 허가를 해줄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클이 지금 어쨌든
발행 준비금 운용 수익의 대부분을 코인베이스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수익원들, 뭐 아크에서 오는 뭐 결제에서 오는 그 네트워크 수수료 또는 에이전트 페이먼트, 에이전트끼리 운영하는 에이전트 수수료에서 얼마나 이게 올라오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래량이 벌써 꽤 됐다고 알고 있고 지난 통계에서 한 6억 달러 정도 그 거래 규모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까지 올라가느냐가 이 서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 말씀하세요. 네. 이게 지금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서클 투자자들은 또 그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지금 사서 갖고 있는데 가령 이제 USDC가 거래가 되던 부분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이 원래는 이더리움 생태계로 쏟아지던 게 이제 아크라고 하는 생태계로 가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더 가격에 악영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다 보십니까? 사실 아크가 아직 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진 않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이더리움이 그 사실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뭐 토큰화이즈 애셋, 뭐 블랙락이나 뭐 이런 금융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을 그 자체 전용 메인넷으로 차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뭐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크의 발전은 서클 주가엔 좋겠지만 이게 막 더 발전한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더리움의 거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수요, 지금 이제 미국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금융기관도 참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다고 하면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기서 오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아크 때문에 커니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가 죽는 게 아니냐라고 한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굉장히 질문제 없는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이 그냥 끊이지가 너무 않습니다.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폴킴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